어차피 신청하는 개인회생 잘 준비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물, 실제로 물건을 의미하진 않고요.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회생 말고 다른 제도도 많이 있으니까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만 있지는 않거든요. 나는 곧 연체가 될 건데 채무 독촉이 걱정이 된다, 즉시 독촉에서 해방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전 채무조정이나 신속 채무조정도 이용할 수 있고, 나는 월급이 많아서 개인회생 가면 100% 변제율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버텨서 삼각채권으로 만든 다음에 워크아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자영업자라면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나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소득도 얼마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파산을 신청해서 일시에 100% 탕감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채무가 300, 500, 1000만 원 이하다, 이런 사람은 채무 조정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혹시 주변 가족들의 도움으로 일시에 빨리 변제하고 이자 돌려막기에 빠지지 않게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요. 평균적으로 탕감률은 좀 높으면서 직업이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이나 다른 변호사님들 영상에도 워크아웃이나 다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둔 게 많으니까 미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 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연체 기간 30일 이하, 이거는 90일 연체가 필요 없습니다. 연체가 안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추심을 중단해 줍니다. 물론 탕감률이 별로 없죠. 약정이자만 약간 탕감해 주니까. 사전 채무 조정, 이거는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에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 90일 연체부터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 사전 채무 조정도 신청하자마자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되니까 즉시 독촉에서 해방될 만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금 탕감은 안 되지만 이자는 조금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연체 기간 90일 이상 신청할 수 있는데,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어서 6개월, 1년씩 넘어가면 채권이 삼각채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탕감률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소득이 높아서 변제율이 100%일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 제도도 한번 알아보실 만합니다. 새 출발 기금, 요거는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알아보실 만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큰 문턱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라, 이거거든요. 개인회생은 자기가 가진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채무자가 아파트 3억짜리가 있는데 담보대출 2억 7천을 끼고 있다면 요 저당권 채무 빼면 순자산 가치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동차 2천만 원 있는데 캐피탈에 저당 설정하고 1000만 원 땡겨 썼어.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주식, 업비트의 코인 계좌에 남은 합계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은 3천, 1천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변제 기간 36개월 동안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나누기 36개월에 보면 한 달에 최소 138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가치 고려하면 좀 달라지는데, 아무튼 재산이 클수록 변제가 크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은 채무가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부담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전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최소 200~300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이렇게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재판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예납금, 이거는 변호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15만 원, 인지대 27,000원, 송달료,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46만 원이 나왔네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적인, 현실적인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는데, 개인회생할 때 비교 검증을 해야 되는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없는 사무장이 변호사 이름 빌려서 하는 사무장 사무실을 피해야 되니까 이것도 상담을 몇 군데 받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뭐 듣지도 않고 다 된다고 하는 거, 이런 사무실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1, 2년 운영하다가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수익 분배 안 맞아서 해산해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사무실 가서 다시 변호사 이름 빌려 영업하고 또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무실 해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 가운데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처럼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사무장이 별도로 할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채무 조정 컨설팅이다, 이런 요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피해야 되니까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는데,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받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하는 거에 대한 수임료가
필요가 아니라 그냥 그거 하다가 그만두고 채무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 방법 안내해주는 대가로 400을 달라 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비용을 내시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사전 채무조정이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것은 신보기를 찾아가면 상담 비용 없이 5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 신보기나 새 출발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자, 5번째는 언제 신청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께서 나 언제 신청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언제 신청하든 관계없습니다. 올해 하셔도 되고 내년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 해에 하셔도 되고 언제 하시든 본인 일정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 영상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배우자나 부모님 돈 빌리지 말라고요. 그 전에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채무 연체됐는데 개인회생도 워크아웃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통장이 가압류가 됐어. 그러니까 가압류 덜컥되니까 겁이 나니까 채권자가 1000만원 갚아주면 가압류 해제해준다 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1000만원 빌려서 채권자한테 갚아주고 가압류를 해제해버리는 거죠. 이런 가지 마시라고요. 이 정도 사태가 되기 전에 신청하시라고요. 이렇게 배우자하고 부모님한테 사방에서 돈 다 빌려가지고 가압류 걸리면 해제하고 간신히 돌려막기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면 이미 주변 사람들 빚쟁이 다 만들어 놓고 신청하는데 나만 혼자 개인회생으로 탈출하면 될 일을 자꾸 피해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이자나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300 낸다 가정했을 때 12개월 동안 이걸 또 빌려서 낸 거야. 그러면 3,600만원 공중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내 형편이 되시면 열심히 변제를 하시되 형편이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고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나 새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지. 배우자 부모 사돈의 8촌까지 돈 다 빌려가지고 돌려막다가 그 다음에 신청하면 이 돈은 괜히 낭비한 돈이잖아요. 이 돈은 그냥 내가 생활비로 쓰든지 학비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6번째는 통장 관리 방법도 미리 숙지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 통장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연체가 되기 전에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내가 먼저 받으면 됩니다. 금지 명령 받은 이후로는 압류가 안 되니까 이걸로 먼저 막아버리는 겁니다. 상한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을 받더라도 개시 결정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은행은 피해야 됩니다.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 빌렸는데 못 갚은 게 있다. 그 은행에 내 용돈 200만원 입금하면 상계 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국민은행에 입금하셔야 한다. 내 통장에 자동이체가 걸려서 매월 말에 이자나 원리금이나 리스비 같은 게 빠져나가잖아요. 이것도 금지 명령 이후에는 못 가져가는데 금지 명령 송달되기 전날까지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신한은행 계좌에 자동이체가 걸려있다면 은행 방문해서 자동이체를 해지를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신한은행에 남아있는 잔액을 자동이체가 걸려있지 않은 농협계좌로 이체를 해서 쓰시든지 다른 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체된 지 몇 년 돼가지고 이미 내 통장 다 압류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월급 받기 위해서 어머니나 친구의 계좌를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소명하면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어머니 계좌 제출하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머니 계좌로 월급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면 소득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개인회생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숙지해야 할 사항, 준비사항. 첫 번째, 개인회생 말고 다른 제도도 있으니까 미리 비교해 보시라. 두 번째,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많다. 세 번째, 수임료, 인지 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하신다는 걸 미리 고려하셔야 한다. 네 번째, 비교 검증 과정에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다. 다섯 번째, 언제 할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주변 사람 돈은 빌리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섯 번째, 통장 관리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된다. 상계를 피하기 위해서 채무 없는 은행을 이용하시고 자동이체는 미리 해지해 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